일단 크게 나누자면 위치, 사는 곳에 따라서 땅인지 아니면 물인지 육상군집인지 수생군집인지로 크게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육상 요만큼 써있고요. 수생 요만큼 써있고요. 어떤 게 많이 나오는 거겠어? 육상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자, 일단 어쨌든 육지에 사는 것들 육상군집 할 거고 물에 사는 것들 수생군집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육상군집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삼림이랑 초원이랑 사막이요. 삼림이 뭐야? 한 글자로 하면 숲이죠. 그 다음에 초원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 풀이 많아? 풀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사막에는 생물이 많이 살아요? 아니요. 많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죠. 자, 그 다음에 삼림이랑 초원이랑 사막이랑 요거 세 개의 큰 차이. 사막은 비가 많이 와, 안 와? 많이 안 와요. 강수량이 매우 적고요. 삼림은요? 강수량이 매우 많을 때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삼림 보시면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 형성될 거다. 그리고 목본이랑 초본이 함께 자란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삼림하면 숲 생각하고 있죠? 목본, 나무가 삼림을 대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높을 거야.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자, 그 다음 초원 보시면 삼림보다는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 사막보다는 많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초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본 계층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혹 나무가 자라기도 하지만 어쨌든 풀이 대표적이다. 자, 그 다음에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건조하고 식물 자라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그 동식물들이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고 있어요. 낙타 같은 거 혹에 저장하고 있죠. 지방 저장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선인장 같은 거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는 애들 이렇게 있을 거다. 오케이? 자, 삼림이랑 초원이랑 사막으로 나누는 거 어렵진 않은데 삼림을 예시에 보면 또 나눠놨어. 열대우림 있고요. 온대림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침엽수림하고 있네요. 열대우림은 더운 데겠니? 추운 데겠니? 더운 데일 거야. 지금 저 셋 중에 제일 더운 데가 열대우림일 거야. 온대림은 좀 그냥 온화한 지방, 온대지방 이야기를 할 거고요. 북부 침엽수림이면 춥겠죠? 자, 그 다음에 초원도 열대초원, 온대초원으로 나눌 수 있어. 둘 중 어디가 더 덥겠어? 열대초원이 더 더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사막도 열대사막, 온대사막, 한대사막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림, 초원, 사막으로 나누는 건 뭐 가지고 나누는 거야? 강수량 가지고 크게 나눌 수 있죠. 물론 사실 기온 차이도 나긴 나는데 일단 강수량 차이에 의해서 삼림, 초원, 사막으로 많이 나누는 거고 지금 내가 조금 더 빨간색으로 밑줄 친 친구들은 기온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지. 각각을 또 세부적으로 요 예시에 적혀 있는 것들은 기온을 따라서 나눠 놓은 거죠. 사실 그게 밑에 생태분포에 나와 있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생군집 보시면 강, 하천, 호수에 형성되는 거 우리 담수군집이라고 할 거야. 담수, 해수 배우셨죠? 그 다음에 바다에 형성되는 거 해수군집이라고 할 거다. 요거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군집의 생태분포해서 나와 있어. 방금 우리 위쪽에 요 육상군집 있지? 육상군집 본 거 수평분포랑 수직분포, 크게 수평이랑 수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분포 보시면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수직분포는 뭐냐? 한 지역 내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수평분포 먼저 보시면 여기 세로는요. 고위도, 저위도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기온에 대한 이야기 하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가로 보니까 강수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기온에 따라서 아니야, 기온 말고 강수량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뭘로 나눌 수 있다고? 제일 많은 데가 삼림이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사막이고요. 그 가운데가 초원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만큼 삼림이네요. 맞아? 초원 요렇게 있고요. 여기 사막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삼림이긴 한데 삼림을 세 가지로 나눠놨었어. 위에 열대우림, 온대림, 북부 침엽수림 이렇게 나눴었네요. 열대우림 있는 거죠.
온대림은요, 우리 지금 한국 정도의 날씨 생각해보시면 낙엽 지는 나무들 많죠? 낙엽수림 형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추운 지방 가면 침엽수 많이 살죠? 북부 침엽수림 형성될 거예요. 기온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거야, 요건. 자, 그 다음에 열대초원이랑 온대초원 중에선 열대초원이 더 더운 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열대사막, 온대사막, 툰드라 하시면 한대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대사막, 툰드라. 툰드라는 이름 기억할게요. 요것도 이제 기온에 따라서 사막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요게 수평 분포라는 거야. 강수량이랑 기온이랑 전부 다 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낮아지니까 제일 따뜻한데 당연히 열대우림 형성될 거고 제일 추운데 침엽수림 형성될 거예요. 그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제일 애매한 온대지방에서 낙엽수 많을 거예요. 낙엽수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강수량에 따라서 삼림이랑 초원이랑 사막으로 나누더라. 요게 수평분포고 수직분포는 뭐냐? 저 수평분포는 지구 전체를 놓고 보는 건데 수직분포는 한 지역에서 볼 거야.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다 라고 되어 있어. 고도에 따른. 자, 그러니까 고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어때? 기온 높겠죠?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 한라산으로 예시 나와 있는데 고도가 제일 낮은 쪽에는요. 상록 화렵수림대라고 되어 있어. 상록 화렵수림이면 낙엽 지는 애니 안 지는 애니? 안 지는 애죠? 안 지는 애지? 항상 초록색이라고. 항상 초록색이고 이파리 큰 애들 사는 데예요. 그쵸? 자, 상록 화렵수림대 제일 따뜻한 데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추워지면요. 낙엽 화렵수림대 있을 거예요. 낙엽지는 이파리 큰 애들. 그치? 그것보다 더 추워지면 침엽수림대 나타날 거고요. 그것보다도 더 추워지면 관목대 있어요. 관목하시면 우리 그 낮은 나무들 있지. 요 정도에서 자라는 관목대 있을 거다.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실 수 있겠죠? 자, 요거 두 개는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딱히 어려울 건 없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넘어갈까요? 넘어갈게. 자, 그래서 방금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군집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먹이 사슬이 뭐야? 먹이 사슬? 사슬은 일자로 생겼죠? 그래서 생산자 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나열한 거. 요게 먹이 사슬이었고 먹이 그물이다 라고 하면 요 먹이 사슬들을 쭉 여러 개를 같이 겹쳐 놓은 거야, 결국. 그치? 그래서 그물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가 먹이 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군집 이루는 개체군들은 먹이 관계에 따라서 먹이 사슬 형성할 거고 먹고 먹히는 관계 형성할 거고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먹이 그물을 형성할 거다. 요거까지 잘 알고 있는 거고 먹이 그물 복잡할수록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것도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완전히 처음 나오는 건데 삼림의 층상구조 되어 있어. 삼림. 이 나무에도 층상구조가 있다는 거야. 층으로 우리가 몇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요 사실 외우라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좀 나뉘긴 하는데 일단 보시면 교목이다라고 하면 키 큰 나무들을 이야기를 해. 제일 높이 있는 애들이 교목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교목층 하면 아라는 게 버금 아자야. 그 다음이라는 거지. 두 번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목층보다 조금 낮은 애들. 거기를 우리가 아교목층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관목이다 라고 하면 우리 키 정도 높이에 있는 낮은 나무들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여기 관목층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낮은데 풀 있으면 되죠? 초본층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는 지표, 땅 생각하면 돼. 선택층. 선택층 설명 보시면 낙엽이나 썩은 나무 같은 거 존재하는 층이다. 우리 산 가면 생각보다 흙이 잘 안 보여. 낙엽이 잔뜩 덮여 있을 거예요. 사람 다니는 길 말고는. 그치? 그 부분들 선택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낙엽 쌓여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땅속. 땅속은 지중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교목이라는 거 자체가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일 높이 있는 게 교목층, 그 다음에 버금 아자 써서 그거보다 작은 거 아교목층,
그 다음에 키 작은 나무들 관목층 있고요. 그 다음에 풀 있어야겠죠. 초본층 있고요. 땅에 해당하는 선대층 있어요. 그 다음 땅속의 지중층까지. 요렇게 삼림의 층상구조 나타낸다는 거. 오케이? 학교에서 혹시 안 하게 되면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순서를 층상구조가 나타난다는 알아야 돼 그래도.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외우라 그러면 외우셔야 되고 모르겠으면 학교에서 안 해도 된다 그랬으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대신 얘네가 층상구조를 이룬다라는 건 알아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층상구조를 이루어서 좋은 게 뭐냐? 누가 햇빛을 제일 많이 받을까 이 중에? 교목층이 제일 많이 받을 거야. 태양이 여기 있으면요. 교목층이 햇빛 제일 많이 받겠지. 아래로 들어갈수록 햇빛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햇빛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얘가. 햇빛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애들 여기 있을 거예요. 좀 덜 받아도 되는 애들일수록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다. 요게 층상구조더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옆에 빨간색 그래프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 밑에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볼게요. 자, 4가지 나와 있는데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 있어요. 우점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일 많은 거. 개체수가 가장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흔히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하고요.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개체군이래요, 얘가. 그쵸? 자, 그 다음에 핵심종이다라고 하면 우점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이고 제일 많은 애들 이야기를 할 거거든? 이 땅에는 얘가 제일 많더라, 걔가 우점종인데 핵심종이라고 하면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이래요. 근데 예시를 보시면 쉬운 게 비버가 핵심종이야. 비버 뭐해? 비버 뭐하니 얘들아? 비버 맨날 하는 게 뭐야? 댐 만들어야지, 그치? 그치 않아? 비버 맨날 댐 쌓잖아. 비버가 그 습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비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지. 그게 핵심종인 거야. 비버가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쟤도 나름 상위에 있는 애거든? 엄청 많은 애는 아닌데 얘 몇 마리가 하는 일이 아예 이 생태계 자체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핵심종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지표종이라고 하면요.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군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표종 하면 예시 보시면 지휘류 있어요. 지휘류는 이산화황 농도가 낮은 곳에서만 살 수 있대. 그럼 높아지면 살 수 없다는 거지. 지휘류가 살고 있다라는 건 이산화황 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낮은 거야. 그치?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표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 습지가 오염되면 개체수가 줄어든대요. 그럼 청개구리 얼마나 있는지 보면 습지 파괴 정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 1500m 이상의 고도에서 자란대. 에델바이스가 자란다라고 하면 여기에 고도를 짐작할 수 있겠죠. 요런 애들을 지표종이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희소종이다라고 하면 제일 적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보호종들 여러 개 있죠. 그 보호종들을 우리가 희소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표종의 예시로 지의류랑 에델바이스는 좀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핵심종의 예시에도 좀 나와 있는데 비버나 불가사리 주로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용 괜찮을까요?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군집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층상구조 이야기했고 그 군집의 구조에 영향 미치는 개체군들 우리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거야, 이번엔. 군집의 천이라는 거거든? 자, 군집의 천이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다 되어 있는데 일단 1차 천이랑 2차 천이 2개 배울 거고요. 1차 천이에는 건성천이랑 습성천이 있어요.
건성천이는 건조한 데서 시작하는 거고 습성천이는 습한 데서 시작하는 거야, 말 그대로. 밑에 요 군집의 천이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1차 천이에서 건성천이 먼저 볼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시작하냐? 척박한 땅에서 시작해. 척박한 땅. 예시 보시면 여기 용암대지 같은 거. 자, 저기 거의 흙도 없어. 생물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냥 땅이야. 척박한 땅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의류가 먼저 들어올 거예요. 요 지의류가 개척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개척자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살게 된 애들을 개척자라고 할 거야. 자, 저 용암대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지의류가 먼저 들어올 거예요. 지의류가 들어오게 되면 저 척박한 땅을 조금 바꿔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줄 거야. 좀 분해를 해서. 자, 조금 흙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에 이끼류가 들어올 거야. 조금의 흙이라도 있으면 이끼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이끼가 들어왔어요. 자, 계속해서 지위류랑 이끼류랑 번식하면서 계속해서 토양이 형성되었어. 흙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풀부터 자라야지. 나무는 아직 못 자라. 근데 풀은 자랄 수 있어. 좀 더 척박한 환경에서 풀은 자라니까 풀부터 자라고요. 우리 초안이 먼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들어왔으니까 나무 들어올 거야. 나무 들어올 건데 키 큰 애가 먼저 들어오겠니? 작은 애가 먼저 들어오겠니? 상식적으로 작은 애 먼저 들어와서 살아야겠죠? 키 작은 관목림이 먼저 형성이 돼요. 무정적인 관목인 상태야. 관목림 먼저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키 큰 애들이 들어올 건데 그 중에서도 양수림이 들어올 거야. 양수라고 하면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야. 이거는 사실 위에 나와 있으니까 위에다가 체크하자. 빈 요구량이 많은 양수. 그 다음 밑에 빈 요구량이 적은 음수도 일단 체크해두고 다시 밑에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관목림까지밖에 없으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그치? 햇빛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을 때 잘 자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먼저 들어왔어. 자, 그래서 양수림이 먼저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커지다 보면 땅에 점점 햇빛이 안 닿기 시작할 거야. 맞아? 요 땅엔 점점 햇빛이 잘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햇빛이 적어도 자랄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음수라고 한다고. 그 음수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음수 묘목들이 자라기 시작할 거고, 얘네가 다 컸어. 엄청 커져. 그래서 이 음수들이 우점적이 되면, 아주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음수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극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자, 극상이 뭐냐?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식물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우리가 요거를 극상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대부분 저 음수림에서 우리가 극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좋은 상태다. 오케이? 자, 건성천이 다시 보이시면 처음에 척박한 땅 있었어요. 용암대지 같은 거. 흙도 없어. 그 상태에서 지위류가 개척자로 먼저 들어와. 지위류가 들어오게 되면 토양이 조금씩 형성이 돼요. 그럼 이끼류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위류랑 이끼류가 들어와서 막 살면서 토양이 형성됐네. 풀이 먼저 들어와야겠죠? 초안 먼저 형성이 될 거고, 나무가 들어올 건데 나무 중에서도 키 작은 관목이 먼저 들어올 거야. 관목림이 형성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햇빛 요구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양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양수림을 형성을 할 거고요. 양수림이 형성되다 보니까 땅 밑에는 햇빛이 잘 안 닿네. 그러면 빛이 없어도 잘 크는 음수 묘목들이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음수 묘목들이 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 묘목들이 다 컸어. 그래서 많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음수림이라고 부를 거고, 그때를 우리가 극상, 제일 좋은 상태다, 극상이다 라고 부른다. 오케이? 요게 건성천이야. 자, 됐을까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지금 점점 변한 거지. 이렇게 군집의 종 구성이나 특성 같은 게 변하는 현상, 요걸 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제일 건조했던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건성천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건성천이 보시면 척박한 땅, 지위류, 이끼류, 저 다 내가 했던 얘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괜찮을 거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습성천이 있어.
건성천이 다음에 습성천이 있는데 호수나 연못 같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빈영양호랑 부영양호라는데 빈영양호에서 시작해서 부영양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끼류가 들어온다 되어 있는데 이거 빈부격차 할 때 빈이랑 부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분이 적은데 적은 호수, 영양분이 많은 호수로 보시면 돼요. 영양염류가 적어서 플랑크톤 적은 호수에서 영양염류 많아져서 플랑크톤 많이 쌓였어요. 자, 그러고 나면 습지가 형성될 거야. 뭐가 많이 쌓이면 이제 습지가 형성되고 나면 이끼류가 제일 먼저 정착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안 물어보긴 하는데 습성천이에서 개척자가 누구니라고 하면 보통 이끼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끼류가 먼저 정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본 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원 형성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똑같아.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까지. 오케이? 여기 3개까지만 다르고요. 초안 형성된 다음부터는 건성천이랑 똑같이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건성천이, 첫 번째 건성천이를 순서대로 다 외우셔야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건성천이랑 습성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할 거야. 1차 천이라는 건 생물이 없었던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물이 없었던 곳에서 시작하는 거 우리 1차 천이다 라고 할 건데 2차 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2차라는 거야. 이거는 예시 보시면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나고 황무지가 됐으면요. 거기에 자라던 풀이나 나무가 다 죽었겠지. 동물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가 2차 천이다 라고 할 건데 자, 기존의 식물군집이 산불, 산사태, 벌목 등으로 파괴되어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토양이 남아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천입니다. 토양이 남아있을 때야. 땅이 있으면 2차 천이다 라고 하겠다는 거야. 토양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척박한 땅에서 지유류, 이끼류 들어오는 이유가 토양 형성해야 돼. 그치? 이끼류 수보안까지 거치는 이유가요. 토양 형성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초원부터 해서 쭉쭉쭉 가는 거잖아. 그치? 요 앞에 요만큼의 과정이랑 요만큼의 과정이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어. 바로 초원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천이는 주로 초원부터 시작한다. 초원부터 시작할 거고요. 개척자가 초본이에요. 초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차 천이랑 2차 천이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이 방영군이? 방영군데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우리 뒤로 넘어가서 백사쪽 군집의 천이 문제 볼게요. 방금 봤으니까. 자, 용암대지 있고요. 그럼 가는 건성천이야, 습성천이야? 용암대지부터 시작하는 거 1차 천이야, 2차 천이야? 그럼 일단 1차 천이죠. 그리고 건성천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산불이 일어났어. 이미 뭐가 있었는데 산불이 일어났네. 그러면 요거 우리가 2차 천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1차 천이가 빠르겠니? 2차 천이가 빠르겠니? 상식적으로. 극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차 천이가 훨씬 짧겠죠? 자, 그러면 일단 건성천이부터 보시면 용암대지 있고요. 여기에 지유류가 개척자로 들어올 거예요. 이끼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초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으로 생기는 거 뭐지? 관목림. 키 작은 나무들. 관목림 형성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양수림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호남림이다 라고 하면 밑에서 음수 묘목이 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음수림. 그리고 극상을 이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산불 일어났어요. 황무지가 됐네. 누가 개척자로 들어와? 개척자로 들어오는 건
초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풀이야, 초본. 초본이 개척자로 들어와서 뭘 형성한다? 초원을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개척자로 초본이 들어오고요. 초원을 형성하는 거예요. 둘이 다른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관목림 있을 거고요. 관목림 다음에는 이에 해당하는 거 양수림이겠지? 그 다음 음수묘목 자라면서 호남림 형성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수림 형성되겠지. 그리고 극상을 이룰 거고요. 자, 그럼 뭐 1번은 풀었고, 자, 2번 가에서 개척자는 누구야? 건성천이에서 개척자 누구라고? 지의류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에서 개척자는요? 초본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와 나에서 모두 극상에 해당하는 단계는 음수림이라고 하시면 되죠. 천이의 진행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빠르다, 느리다? 2차가 1차보다 빠르겠죠? 땅을 형성하는 데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 다음으로 3번. 가는 1차 천이, 나는 2차 천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가에서는 습성 천이가 일어났다. 아니야, 습성 천이는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영양분이 적은 거. 빈 영양호.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이 부영양호고요. 그 다음에 이끼류 생길 거고요. 풀 좀 자라고 습원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형성되면서 초원 형성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 과정 1번에서 여기 요 1번에서 천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은 빛이다. 맞아요. 양수림, 음수림 나누는 것 자체가 얘네가 빛을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나눈 거죠? 맞아요. 빛이고요. 자, 그 다음 가에서 잎의 평균 두께는 B의 우점종에서가 C의 우점종에서보다 두껍다. 양수림이랑 음수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숲의 하층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증가한다. 숲의 하층, 땅에 도달하는 빛의 양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나의 호남림에서 이를 구성하는 양수림을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 양수 묘목 이야기하는 거겠죠? F 음수림을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보다 잘 자란다. 호남림에서 누가 더 잘 자라? 음수림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이 더 잘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호남림에서 밑에 음수묘목이 자라는 거라니까. 빛이 안 드니까 음수묘목이 자라는 거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6번은 틀렸다고 하셔야 되는 거죠? 호남림에서 양수묘목이랑 음수묘목 중에 누가 더 많이 잘 자라니? 라고 하면 빛이 안 닿으니까 음수묘목이 잘 자라는 거야. 오케이? 응. 자, 요거까지 일단 해주시고 방영구는 우리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53분에 시작할게요. 군집의 조사 방법부터 들어갈게요. 자, 식물 군집의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주로 방영구법 이용을 할 거야. 방영구다라고 하면 사진 나와 있는데 저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커다랗게 네모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안에 또 다 줄가 있는 거 보여? 요걸 우리가 방영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일정한 면적을 가진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틀을 방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요 부분 무작위로 몇 군데 선정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무작위로 몇 군데 선정해서 이제 이 식물 전체를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고, 자, 요 방형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밀도, 빈도, 피도를 계산해 줄 거예요. 요 세 가지 지표를 계산을 해줄 건데, 밀도다라고 하면 면적분의 개체수야. 자, 그 다음에 빈도다라고 하면 전체 방형구 숫자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숫자. 방형구 수분의 방형구 숫자예요. 피도다라고 하면 전체 면적분의 차지한 면적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실 거고, 그 다음에 상대다라고 하면 밀도 다 합한 다음에 걔가 그래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그쵸? 그렇게 상대 밀도 구할 수 있고요. 빈도도 똑같아요. 전체 빈도 중에 걔 빈도가 몇 %인지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전체 피도 중에 걔 피도가 몇 %인지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 거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세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중요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그 밑에 있는 탐구 자료창처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방형구라고 하면 방형구가 이 커다란 게 하나야. 커다란 게 하나고요. 커다란 게 하나, 커다란 게 하나야. 방형구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근데 그 방형구도 보니까 이 커다란 방형구를 총 몇 칸으로 나눴어? 방형구 하나당 25칸씩으로 나눠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이용해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 건데, 밀도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밀도 어떻게 구해?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로 구해야 되죠. 자,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야? 방형구 4개의 면적은 4네. 자, 그러면 이게 질경이래. 질경이는 총 개체수가 몇 개예요? 몇 개 보여? 질경이는 그래도 좀 눈에 잘 들어오죠? 4개. 4개까지 셌어. 그러면 빈도가 얼마니? 밀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전체 면적 4분의 4개입니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1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토끼풀의 밀도 구해보래요. 토끼풀 몇 개야? (16개) 맞아요? 잘 세져요? 네, 토끼풀 전체 면적 4분의 개체수 16개다. 밀도는 4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죠. 개체수가 몇 개냐 세려다가 하나씩 2개씩 놓치면 밀도가 달라질 거야. 밀도 달라지면 상대 밀도 달라지겠죠? 중요치 달라질 거고요. 답이 틀리는 거예요. 개수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민들레 한번 세보실래요? 답이 나와 있긴 해도. 셌을 때 20개가 나온다면 다행인데 혹시 안 나왔다면 집에 가서 숫자 열심히 세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진짜 답도 없어,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빈도 물어봤어. 빈도는 뭐라고 했어? 빈도는 뭐 분의 뭐라고 했어? 전체 방형구수분의 출현한 방형구수라고 했어요. 전체 방형구 몇 개예요? 방형구는 총 4개 있어. 자, 질경이는 방형구 4개 중에 몇 개 출현해 있어요? 이거 묻는 거야. 몇 개 출현해 있어? 4개 다 출현했죠? 그러면 빈도는 4분의 4, 1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끼풀도 4개 다 출현했죠? 그러면 4분의 4, 1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거에 있죠? 두 번째 거에 없고요. 세 번째 거에 있고 네 번째 거에 없어. 전체 4개분의 2개에만 출현한 거야. 빈도가 0.5다. 맞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피도다라고 하면 피도가 사실 계산하는 게 제일 복잡해서,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서 문제에서 무언가를 줄 거예요. 이 문제는 보시면 방형구 한 칸에 출현한 종은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있을 때 이 민들레 피도 요거 전체다. 이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 요 2개가 지금 한 칸에 있어도 요만큼 덮는 걸로 보겠다. 3개가 한 칸에 있어도 요만큼 덮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칸에 출연한 종이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칸의 개수를 세줘야겠지. 자, 질경이는요. 몇 칸에 나타나 있어, 총?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나타나 있죠. 한 칸당 면적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방향구 하나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데 그걸 25분의 1 해주시면 0.04 맞을까요? 그래서 P도 구해보면 전체 면적은 4인데 질경이가 덮고 있는 건 0.04를 4칸 덮고 있더라 해서 0.04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토끼풀 하면 토끼풀 같은 경우에는 뭐 2개를 덮고 있는 게 없네요. 전부 다 하나씩 덮고 있으니까 16칸 덮고 있겠네. 전체 면적은 4인데 0.04짜리 16칸에 나타나 있습니다. 0.16이야. 자, 근데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요. 몇 칸에 나타나 있어요, 총? 한 칸, 두 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에 나타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 P도 구해주면 전체 면적 4분의 0.04짜리를 12칸 차지하고 있어서 0.12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밀도가 높다고 해서 P도가 반드시 큰 거 아니에요. 빈도가 반드시 큰 것도 아니다. 다 다른 개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상대 밀도를 구하라고 했어.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다 더한 거분의 본인의 밀도. 그치? 전체 다 더했더니 10인데요. 본인의 밀도가 1이면 10분의 1이지? 퍼센트로 나타내 주시면 10%. 자, 전체 10인데 10분의 4 해주시면 40. 10분의 5 하면 50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 보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0.5네요. 전체 2.5분의 1, 2.5분의 1, 2.5분의 0.5 해서 계산해주시면 40, 40, 20 나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상대 P도 보면 전체 합쳐주면 0.32래요. 0.32분의 0.04, 0.32분의 0.16, 0.32분의 0.12 해서 퍼센트 나타내줬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요거까지 계산하는 건 본인들이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상대 밀도는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요거 세 종을 합쳤을 때 100이 나와야 돼요. 맞아? 결국 요거를 다 합쳤을 때 100이라고 놓고 상대적으로 계산해준 게 요 상대 밀도니까 상대 빈도도 다 더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 100 나와야겠죠? 상대 P도도 다 더했을 때 100 나와야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까지? 그러면 잘 모르더라도 이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상대 빈도 여기만 뚫어놓고 얘 상대 빈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봐도 얘랑 얘랑 더했더니 60이네? 3개 더하면 100 돼야 되니까 얘가 40%겠구나는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밀도, 빈도, P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치 물어보면 중요치는 어떻게 구한댔어? 중요치?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P도가 중요치라고요. 그러면 질경이의 중요치는 얼마야? 다 더해주면 그쵸 62.5죠. 자, 그 다음에 토끼풀의 중요치는 그 다음에 130이죠. 그 다음에 민들레는요 107.5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점종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중요치가 가장 높은 토끼풀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중요치가 가장 큰 토끼풀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뒤로 넘어가서 105쪽. 1번부터 볼게요. 자, 특정 종의 모가 그 종이 출현한 방향구수를 전체 방향구수로 나눈 값이죠. 밀도, 빈도, P도 중에 빈도야. 나는 이거 그냥 비읍으로 외웠어요. 다 비읍이잖아. 자, 그 다음에 특정 종의 P도는 그 종이 차지한 모를 방향구 전체 면적으로 나눈 거죠. P도라고 하면 P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한자로?
덮는다는 거지. 가죽. 차지한 면적 이야기할 거예요. 덮고 있는 면적. 자, 그 다음에 중요치는 뭐랑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모두 더한 거다?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그 군집에 뭐라고 한다? 우점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밑에 요거 2번 다 채워볼게요. 2번. 다 맞을까요? 이 정도 단순 계산까지는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요거 뒤로 넘어가서 110쪽. 110쪽 말고 111쪽으로 바로 가자. 111쪽에 15번?
답은 다 구했어요? 몇 번 나왔어요? 1번 나왔어요? 맞아? 자, 일단 기억 구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기억 구하는 건 상대 P도 다 합쳤을 때 얼마 돼야 돼? 100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100에서 저거 2개 빼주시면 23이다 까지 금방 나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의 상대 밀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밀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면적분의 개체수였어. 그치? 자, 그런데 A랑 B랑 C에서요. A 밀도 구하면 여기 A 개체수로 바뀌는 거고, B 밀도 구하면 B 개체수로 바뀌는 거고, C 밀도 구하면 C 개체수로 바뀌는 것 뿐이고, 면적은 계속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러면 상대 밀도를 구할 거면 면적분의 A 개체수, 면적분의 B 개체수, 면적분의 C 개체수 다 해서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 위에다가 면적분의 A 개체수 해라. 이게 A의 상대 밀도 구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면적이 다 똑같으면 면적 다 날리고 개체수만으로 상대 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개체수 3개 다 더하면 450 나올 거예요. 상대 밀도 구할 때는 450분의 198. 계산해서 퍼센트 나타내면 얼마 나와? 44%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혹시 B도 계산해봤어요? 18% 나올 거고요. 마지막 C는요? 38%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혹시 빈도도 상대 빈도 구해봤을까요? 상대 빈도 A는 얼마죠? 40%. 그 다음에 B는 절반이니까 20% 될 거고 C도 40%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상대 밀도는 38 아니고 44고요. C의 상대 밀도가 38%였네요. 자, 우점종 구해야 돼. 이거 다 더하면 얼만데? 얼마야? 107네?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크게 얘기해주면 안 돼. 계산하기 싫은데? 다 더하면 얼마야? 50, 70이네?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얼마? 113? 맞아? 맞겠지 뭐. 자, 그러면 우점종은 누구라고? 123이야? 이런. 123이면 우점종은 얼마라고? 부점종은 C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만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체수만 가지고도 상대 밀도 구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요거 15번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백족의 군집 내의 상호작용. 자, 군집 내의 상호작용하면 누구랑 누구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군집 내면 누구 간? 누구 사이? 개체군 사이죠? 개체군 사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개체군 간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 이거랑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랑 요거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종간 경쟁 나와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분서라는 거 있고요. 세 번째로 공생 있고, 네 번째로 기생 있고, 다섯 번째로 포식과 피식까지 있어.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은요, 알고 있어. 얼추 내용을 대충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건데, 종간 경쟁도요, 사실은 종끼리 경쟁한다는 거야. 개체군끼리 경쟁한다는 거죠.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면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되어 있는데, 이 생태적 지위라는 게 먹이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먹는 거, 먹이 지위라고 우리 이야기를 해 원래. 먹이 지위랑 개체군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 공간, 공간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먹이, 뭘 먹느냐, 그리고 어디 사느냐, 이게 생태적 지위다라는 거야. 먹는 게 많이 겹치고 사는 데가 많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하겠죠? 오케이? 그 뜻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라는 거야. 먹는 게 많이 겹치고 사는 데가 많이 겹치더라. 그러면 종간 경쟁이 일어나더라. 오케이? 요게 생태적 지위라는 거야. 먹는 거, 사는 공간, 많이 겹치는, 서로 많이 겹치는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 함께 살면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종간 경쟁이라는 거 일어나고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의 경쟁 주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그거고. 자, 경쟁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 경쟁 베타 원리는요, 둘 중에 둘이 싸워. 그 다음에 진 놈은 베타된다는 거야. 완전히 도태되어서 사라진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경쟁 베타 원리다라고 부를 거거든요. 경쟁 베타 원리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집신벌레의 종간 경쟁이 있어. 집신벌레랑 애기 집신벌레라는 거 있거든. 왼쪽 그래프는요, 같이 그려놨지만 잘 보셔야 돼요. 단독 배양한 경우야. 두 종을 따로따로 키웠다는 거예요. 집신벌레 혼자 키웠을 때 그래프랑 애기 집신벌레 혼자 키웠을 때 그래프를 그냥 겹쳐 놓은 거야. 같이 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집신벌레는 요 정도 컸어. 애기 집신벌레 요 정도 컸어요. 둘 다 S자형 곡선 나오는 거 보여요? 실제 성장 곡선. 그치? 환경저항 때문에. 자, 그랬는데 얘네를 혼합 배양했대. 지금 오른쪽이 같이 키운 거야. 같이 키웠더니 애기 집신벌레는 어떻게 됐어? 싸워서 이겼겠지. 살아남았어. 근데 집신벌레는 어때? 진 거예요. 졌어. 져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결국 도태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진 게 도태되는 현상을 우리가 무슨 원리라고 한다? 그걸 경쟁 베타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어서 집신벌레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 오케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종간 경쟁에 대한 내용이고, 경쟁 베타 원리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얘가 지금 도태되는 중인 건 맞거든? 근데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요 시점에는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는 안 해. 집신벌레가 완전히 도태되진 않았죠.
일어났다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집신벌레가 여기 사라져 있는 그래프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경쟁 베타에 의해서 완전히 도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분서 볼게요. 분서는 서식지를 나누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야. 나누어 살기, 생태지위 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의 종류를 바꾸거나 서식 공간, 활동 시간 등을 달리해서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야. 위쪽은 경쟁을 해서 진놈이 사라졌지. 얘는 경쟁을 피하려고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야. 서식지를 나누어서 산다고 분서라고 하는 건데, 자, 안에 북아메리카에 솔새 있어요. 이렇게 나무 커다랗게 하나 있어. 이 중에서 지금 얘네가 다 다른 종류의 솔새야. 조금씩 다른 종류의 솔새인데, 초록 색깔 부분에는 요 친구가 살고요. 파란 색깔에 요 친구가 살고, 여기 요 친구. 서로 사는 곳을 아예 나누어 버린 거야. 둘 다 하나의 나무, 저 5종이 전부 다 하나의 나무에 살아야 되거든? 살아야 되는데 서로 같은 데서 살면 싸우겠지. 안 싸우려고 사는 곳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이 서식하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 서식을 하더라. 그래서 먹이가 그러면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벌레 있을 거고, 위에서 날아오는 벌레 있을 거고, 그치? 먹이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공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라미와 은어 있어요.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중앙에서 산대. 피라미가 원래 있었던 위치가 없네요. 자, 피라미가 원래 중앙에서 녹주를 먹으면서 살았던 거야. 근데 은어가 오잖아? 그럼 피라미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옆으로 옮겨가. 그리고 은어가 가운데 살 거예요. 피라미 혼자 있었을 땐 피라미가 가운데 살다가 은어가 오면 서식지를 나누는 거야. 피라미가 가장자리로 가고요. 은어가 가운데로 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피라미는 지금 보니까 원래는 녹주를 먹었는데 은어 오게 되면 가장자리로 가서 수서곤충, 물속에 사는 곤충들 먹겠다. 먹이도 바뀌는 거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가에 사는 새들도요, 보면 지금 사는 위치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쵸? 먹이 잡는 공간이랑 방식을 달리하고 있더라. 요런 것까지.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솔새의 분서, 피라미와 은어의 분서 우리 주로 이야기 나올 거고, 이거랑 같이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개념이 텃새 있어요. 텃새는 뭐야? 사실 텃새의 대표적인 예시에도 은어 있었죠. 텃새는 뭐야? 맞아,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개체군 내고 개체간이에요. 그건 개체 사이, 개체간, 개체군 내야. 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은어끼리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은어끼리 여기 내 자리니까 너가 오지 마라고 하는 게 텃새고요. 이거는 피라미랑 은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야. 그래서 분서랑 텃새랑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텃새 하면 요건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같은 종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텃새라고 하셔야 되고요. 다른 종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분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뭐야? 경쟁을 피하려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텃새도 분서도 경쟁 안 하려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따개비 일단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생 갈게요. 공생이다 라고 하면 같이 산다는 거지. 근데 공생에도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편리공생이랑 상리공생이 있어요. 편리공생은 이득을 한쪽만 봐. 혼자서 볼 거야, 편.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서로 같이 이득을 볼 거예요. 같이 이익을 받는 경우 상리공생, 한쪽만 받는 경우 편리공생이야. 자, 그런데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얻는데 반대쪽은 손해는 아니야. 손해는 아닌 상황을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해요. 예시 보시면 빨판상어랑 거북이 있어요. 지금 거북이 있고 여기 지금 빨판상어 붙어 있는 건데 거북이 몸에 빨판상어가 붙었대. 그럼 사실 거북은 딱히 이익은 없고요. 딱히 손해볼 것도 없는데 빨판상어만 지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북이 입장에서 딱히 손해는 아니야.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손해 가지고 손해라고 하진 않아요. 딱히 손해는 아니고요. 딱히 이득 볼 것도 없는데 빨판상어 혼자 이익을 얻고 있죠. 요런 거 편리공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황로랑 물소. 황로 같은 경우에는 물소가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곳을 봤다가 그 안에 있던 곤충 먹을 수 있어. 근데 물소는 그냥 자기 길 간 거잖아. 딱히 이익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손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황로가 여기 와서 곤충 먹는다고 해서.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부를 거다. 따개비와 혹등고래도 우리 빨판상어와 거북이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착색난초와 나무, 까치와 나무도 보시면 착색난초가 나무에 붙어 자라는 거고, 그래서 다른 수분 매개, 곤충 같은 것들 쉽게 접근하게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나무 입장에선 이익도 손해도 없더라. 까치가 나무의 둥지를 이렇게 둥지 틀 거야, 그치?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딱히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황이죠. 요런 경우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얘도 똑같이 예시를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많이 새로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사실 요거 3개가 주로 나왔었고 예시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교과서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을 거라서 학교에서 하시는 거 위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아마 문제 풀다 보면은 저 3개가 먼저 나오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상리공생 하면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어야 돼요. 흰동가리랑 말미잘 있어요. 니모 보신 적 있죠? 자, 흰동가리는 말미잘이 보호해주고 있어. 여기 살지? 그 다음에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요, 흰동가리가 먹이를 유인해 올 거야. 그럼 그거 먹으면 돼요. 둘 다 이익이지. 이런 걸 우리가 상리공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청소놀래기와 도미 보시면 청소놀래기는 도미 입 안이랑 야가미에 있는 찌꺼기에서 그 먹는 거야. 찌꺼기 먹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미는 본인의 몸이 청소되는 거니까 이익이죠. 요런 거 상리공생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동박꽃과 동박새. 동박꽃 같은 경우에는 동박새한테 꿀 제공하는 거고, 동박새는 수분을 도와주는 거고요. 수분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균류는 조류한테 살 곳을 제공하고 있대요. 어디에 살지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하면 양분 얻을 수 있죠. 그걸 균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휘류 하면 균류랑 조류의 공생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우리 계속 얘기했던 지휘류 있죠. 이 지휘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리공생으로 이루어진 뭐라고 해야 집합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편리공생이랑 상리공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이다라고 하면 누구 하나가 이득 보는 건 편리공생이랑 똑같은데 한쪽이 피해를 꼭 입어야 돼. 그래서 손해를 입는 생물을 우리가 숙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생생물이라고 하면 이익을 얻는 생물이라고 하시면 돼요. 사람과 기생충에서 숙주는 누구야? 사람인 거지? 기생생물은 기생충인 거고요. 개랑 진드기 있어요. 누가 숙주야? 개가 숙주죠? 진드기가 기생생물이고요. 곤충의 애벌레랑 기생벌 있는데 기생벌은 요 애벌레한테 알을 낳는 거야. 기생벌이 기생생물이고 애벌레가 숙주죠. 그 다음에 겨우사리도 보시면 겨우사리가 어떤 식물에 뿌리를 뻗어서 살 거야. 겨우사리가 기생생물이고요. 숙주는 나무 됐겠죠. 그 다음에 새삼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얘도 다른 식물에다가 덩쿨을 감을 거래. 그리고 물과 양분 빼앗으니까 새삼이 기생생물, 다른 식물이 숙주다. 요거까지. 사실은 얘도 곤충의 애벌레도 자주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사람 기생충이랑 겨우사리 정도? 오케이, 자,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포식과 피식 있어요. 포식은 뭐야? 먹는 거야, 먹히는 거야? 포식이 먹는 거죠. 피식이 먹히는 거고요. 그래서 포식자다라고 하면 잡아먹는 생물인 거고요.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피식자는 먹이가 되는 생물이에요. 사실 포식, 피식도요. 한쪽은 이익을 얻고 있고요. 한쪽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맞아? 자, 그 다음 밑에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 저번 시간에도. 눈신토끼랑 쓰라손이 이야기하면서. 그쵸? 자, 그러면 맨 밑에 탐구자료창.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해서 이익이랑 손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 종간경쟁은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둘이 싸운 거잖아. 이익 본 애가 있어? 사실 둘 다 조금씩은 손해를 본 거야. 싸웠으니까, 그치? 그래서 종간경쟁의 경우 둘 다 손해예요. 자, 그런데 가를 보니까
한쪽은 이익을 얻고요.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야. 그럼 이거는 공생 중에서도 무슨 공생이야? 이걸 편리공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이익을 얻고 있네요. 이 경우에 우리가 상리공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생이다 라고 하면 둘 중 하나는 이익을 얻고요. 둘 중 하나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도요. 이익을 보는 쪽이 포식자겠니? 피식자겠니? 이익 보는 게 포식자죠. 손해를 입는 게 피식자다. 여기 기생에서 손해보는 건 누구야?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숙주라고 부르는 거고, 이익 얻는 걸 기생생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요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놓고 온 따개비 보러 갈게요. 따개비. 여기 101쪽 따개비.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따개비 A만 살 때야. 따개비 A만 살 때고요. 요게 평균 수위고 요게 간조 수위래요. 요게 만조 수위고요. 간조 수위부터 만조 수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따개비가 살고 있는 거고요. 물이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따개비가 살 수 있죠, 지금? 자, 근데 B종은 어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살아? 간조 수위부터 평균 수위까지만 살아. 그러면 건조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요 부분에 못 살고 여기만 산다는 건 건조한 환경에서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랑 B랑 같이 키워봤어. 같이 키워봤더니 A종은 어디 살아? A종 위쪽에만 살고요. 아래쪽에는 뭐만 살아? B만 사네. 자, 이거 분서가 아니고요. 종간 경쟁에 의해서 경쟁 배타 된 거야. 일어난 거야. 왜 그러냐? A랑 B랑 공간이 겹치는 건 간조 수위부터 평균 수위까지였어. 맞아요? 요 지점에서 종간 경쟁이 일어나는 거지. 요 부분은 원래부터 A만 살던 데거든? 종간 경쟁 안 일어날 거예요.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 생태 지위가 겹친다라는 게 요 뜻이야. 사는 곳이 겹쳐야지 경쟁을 하든 말든 하지. 위쪽에서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A가 살아남은 거고 아래쪽에서 종간 경쟁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근데 A랑 B 중에 누가 이긴 거야? B가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경쟁 배타 원리에 의해서 A종이 도태되고 B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서 아니고 경쟁 배타 원리다. 이거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에서 이긴 B종만 서식하고 있는 거야. 평균 수위 아래쪽에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종은 위쪽에서만 살더라. 저기서는 경쟁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쭉쭉 넘어가서 우리 대표자료 3번 볼 차례일 거거든? 3번. 군집 내 상호작용 그래프 있어요. 자, 가는요. 종 A랑 B를 단독 배양했을 때랑 혼합 배양했을 때, 그 다음에 나는 C랑 D를 단독 배양했을 때, 혼합 배양했을 때, 다는 E랑 F를 단독 배양했을 때, 혼합 배양했을 때래. 점선이 단독 배양이고 실선이 혼합 배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가는 군집 내 상호작용 중에서 뭐가 일어난 거지? 종간 경쟁. 얘는 그나마 간단해요. 왜 종간 경쟁이죠? 같이 키웠더니 B가 경쟁 배타 원리에 의해서 도태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리고 A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맞죠? A도 줄고 B도 줄고 둘 다 손해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랑 D는? C랑 D는 뭘까요? 얘는 편리공생이야. 왜? C는 개체수가 늘었거든? 이익을 얻었는데요. D는 변화가 없죠. 편리공생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는 둘 다 증가한 것 같아요.
그쵸? 둘 다 증가했네요. 그러면 상리공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혼합배양했을 때 A와 B 사이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이 종강경쟁. 그 다음에 C랑 D 사이가 편리공생, E랑 F 사이가 상리공생이다 까지 일단 써주시고, 자, 그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군집 내 상호작용을 가나다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라는데, 까치는 나무에 등지를 틀어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이건 뭐야? 편리공생에 해당하죠. 나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의류를 구성하는 균류랑 조류. 이건 뭐라고 했죠?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흰동가리. 흰동가리랑 말미잘. 니모랑 말미잘. 상리공생이죠? 자, 그 다음에 먹이가 같은 집신벌레 두 종을 같이 배양하면 가겠죠? 그리고 요 공생기생 파트는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줬어도 너네가 요 정도는 알겠지. 너네 개미랑 진딧물이 무슨 관계인지 아니? 설마 너네도 모르니? 진짜 둘 다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거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문제 나와서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이제 보통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동화책에서라도 읽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미랑 진딧물은 상리공생 관계에 있어요.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진딧물에서 나오는 꿀물을 먹을 거야. 그래서 상리공생 관계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 좀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혼합배양했을 때 가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한 개체군일 수 있어요? 지금? A랑 B가 종이 다른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가와 가의 A와 B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비슷하니까 종강경쟁이 일어날 거고, 혼합배양했을 때 나 편리공생의 구간 1번에서 C와 D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편리공생에서 경쟁 베타 일어나는 거 아니죠? 혼합배양했을 때 다의 구간 2번에서 여기에서 E랑 F 모두한테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환경저항은 실제라면 무조건 작용한다고 하셔야 돼요. 실제로 살아있는 거라면. 이론 아니면 전부 다 작용하는 거야. 환경저항은 무조건 작용한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빨판상어와 거북의 상하작용은 편리공생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우리 편리공생이구나 고를 수 있게 외워주셔야 되고, 눈신토끼랑 스라소니의 상호작용은 뭐죠? 포식과 피식이죠? 그러면 다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 갈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A에 해당하는 거 뭘까? 상호작용 중에. 기생이 나와 있어 이미. 그렇다면 포식과 피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포식과 피식도 이익과 손해예요. 그쵸? 먹히면 손해잖아. 자, 그 다음에 B는요? 얘가 상리공생이겠죠? 그 다음 C는 둘 다 손해. 얘가 경쟁이야. 종강경쟁. 자, 그 다음에 나 그림만 보셔도 저거 무슨 그래프겠어? 얘가 포식과 피식이야. 포식과 피식에 따른 주기적인 그 변동 기억나시죠?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죠? A가 피식자. 먼저 변하는 거 기준으로 보기로 했죠. A가 피식자, B가 포식자겠구나.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1번은 해결했고, 그 다음에 2번에 A에서 X는 포식자인지 피식자인지 물어봤네. X는 이익을 얻고 있죠. 포식자니 피식자니. 왼쪽 가 그림에서.
포식자죠. 자, 그 다음에 Y는 손에 얻고 있으니까 피식자이고요. 동백꽃과 동박새의 상호작용은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저 동박새가 수분을 도와준다 그랬어. B에 해당하죠. 그리고 동박새는 꿀 먹으면 되죠. 자, 그 다음 촌충은 숙주의 소화관에 서식하며 영양분을 흡수한다. 이거는 뭐에 얘다? 촌충이라고 하면 기생충이죠. 기생에 얘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C. 종간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어떤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경쟁 베타 원리.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가에서 X와 Y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생일 때 X는 숙주이다. 가 그림 보시면 X는 손해입나요? 이익을 얻나요? 손해를 얻고 있죠? 그럼 X는 숙주가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B일 때 상리공생일 때 X와 Y는 모두 환경장을 받지 않는다. 상리공생이라고 환경장을 안 받는다 이런 거 아니야. 환경장은 무조건 실제라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의 A, B 사이의 상호작용은 A에 해당한다. 나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포식과 피식이었죠. 그 다음으로 나에서 A는 B의 포식자이다. A는 B의 피식자로 바꾸셔야 되죠. 나에서 B와 A는 한 군집을 이룬다. 군집을 이룬다는 맞는 말이에요. 개체군을 이룬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나의 구간이 1번에서 B의 개체수분의 A의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 B의 개체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 B는 증가하고 있고요. A는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해야겠네요.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 저 뒤에 121쪽까지 아예 맨 처음부터 너네 아마 중단원 고난도나 아니면 중단원 마무리 문제 안 풀려 있을 거거든요. 맨 앞에서부터. 그것부터 해서 요거 121쪽까지 다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픽은 잠시만 기출픽은 56쪽에서 69쪽까지예요. 먼저 풀어주시고 시간 남으면 기출픽 하시고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주시고 거기까지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은 저 앞에 군집 간단한 문제부터 잠깐 풉시다. 99쪽이네요. 99쪽. 여기도 개념 확인 문제 요거 핵심 체크 다 풀어주세요.